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몸은 많이 춥지만 마음은 항상 따뜻하게 간직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더시의 위대한 하루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7가지 선물 이야기, 앤디 앤드루스 지음, 이종희 농김, 발행은 세종서적입니다. 그럼 11장 희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56페이지입니다. 여보, 데이비드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자꾸 시야가 흐려졌다. 데이비드, 나 엘렌이에요. 내 말 들려요? 그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남자였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폰더 부인. 그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빠, 사랑해요. 제니, 데이비드, 나 엘렌이에요. 여보, 나 여기 와 있어요. 데이비드는 시야가 좀 맑아지면서 아내의 손이 자신의 뺨을 쓰다듬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손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엘렌, 그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머리가 너무 아팠다. 엘렌, 그는 또다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고 했다. 여보, 나 여기에 있어요. 그녀가 남편의 팔을 도로 침대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제발 움직이지 말아요.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데이비드, 당신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울지 마. 데이비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 엘렌이 그를 부드럽게 다시 침대에 눕혔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러니 절대 안정해야 돼요. 그의 시각과 청각은 왔다 갔다 했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그리고 작았다 커졌다를 반복했다. 아니야. 그는 어렵사리 말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얘기를 했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가족 말이야. 제니는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제니가 침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목은 좀 어떠냐? 아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딸아이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져봤다. 내 편도선은 곧 고쳐줄게. 약속하마, 엘렌. 그는 아내 이름을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불렀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다. 데이비드,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엘렌, 우린 괜찮아질 거야. 난 이제 깨달았어. 난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리고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단 몇 초 사이에 머리가 맑아지고 초점이 또렷해졌다. 그는 주위를 돌아다보면서 아내, 딸, 하얀 가운을 입은 키 작은 남자를 보았다. 그가 물었다. 여기가 어디지? 여보, 당신은 병원에 와 있어요. 엘렌이 대답했다. 당신은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혼더씨, 당신은 곧 회복될 겁니다. 키 작은 남자가 앞으로 났으며 말했다. 나는 닥터 그린입니다. 당신은 아주 운이 좋았어요.
나는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랬지요.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억해내는 걸 보니 부상의 예후는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 밖에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대강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니에요, 데이비드. 당신은 직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당신은 왜 그 먼 데까지 차를 몰고 나갔죠? 엘렌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의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폰더 부인, 잠시 동안 생각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꿈, 혼란스러운 대화, 이상한 생각 등이 그런 현상이지요. 의사는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당신의 두개골은 골절되지 않았어요. 당신을 이곳에 데려온 의무요원들은 당신이 차에서 튕겨져 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타박상 이외에는 뼈 하나 부러진 데가 없어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엘렌에게 부상의 예후, 치료 방법, 예상 입원 기간 등을 말해주는 동안 데이비드는 아내와 딸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짙은 안개 같은 기이한 실망감이 그의 전신을 휩쌌다. 꿈? 그럼 그게 모두 꿈이란 말인가? 저 의사가 말하는 대로 황당한 꿈, 혼란스러운 대화, 이상한 생각이었단 말인가?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의사가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니 잠시 따님을 데리고 집에 가셔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엘렌과 제니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여보, 제니를 일단 집에 데려다 놓고 와야겠어요. 엘렌이 말했다.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집에 와 계세요. 제니를 집에 데려다 놓고 곧바로 올게요. 엘렌은 데이비드의 뺨에 키스를 하고 돌아섰다. 여보, 사랑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데이비드는 의사가 이미 입원실에서 나가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엘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일이 이렇게 되어 너무 미안해. 그녀는 다시 침대 옆으로 와서 데이비드의 눈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데이비드, 당신은 미안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니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이 어서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은 조금 전 내게 우리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난 당신 말을 믿어요. 데이비드는 자그마한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엘렌은 그에게 다시 한번 키스해주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내의 하이힐과 제니 운동화가 복도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꿈?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졸리지 않았다. 아직 몸은 욱신거리고 머리도 아팠지만 졸리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침대 옆 테이블을 살폈다. 삐삐 소리가 나는 모니터가 그곳에 있었다. 침대 반대편에는 용액을 걸어놓은 쇠막대기가 있었고 용액이 담긴 플라스틱 백에서 나온 튜브가 그의 팔뚝에 꽂혀져 있었다. 병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야전 침대가 있었다. 엘렌이 저기서 잤을까? 도대체 나는 여기 입원한 지 얼마나 되었지? 그의 맞은편 벽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또 다른 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화장실인 것 같았다. 텔레비전 밑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것 빼고는 방 안에는 어떤 가구도 없었다. 별로 쳐다볼 것도 없네 하고 그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천장에 자갈무늬를 쳐다보기로 했다. 그건 정말 진짜처럼 보였다. 그는 실제로 그곳에 다녀왔다. 그는 포츠담에도 갔었고
암스테르담에도 갔었고 산타마리아호에서 콜럼버스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2번 만났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 그 자신도 이제 확신이 서질 않았다.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갔다 왔느냐가 아니잖아. 무엇을 배웠는가가 중요하잖아. 난 그게 꿈이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사항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야. 데이비드는 정신을 집중하여 그 7가지 원칙의 주요 표현과 기본 철학을 생각했고, 그러자 미소가 빙그레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혹여나 그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적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펜과 종이가 있었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그 원칙들을 적어 내려갔다. 1.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2.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나는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3.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4. 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5.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6.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7.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데이비드는 써놓은 것을 다시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피곤했다. 쓰는 작업은 나중에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는 더 자세하게 기억날 것 같았다. 그는 종이와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데이비드는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그 결단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마음속에 새길 생각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뿜으며 자세를 똑바로 취해보았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게 꿈이었어도 상관없어. 데이비드는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나의 가족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천장의 자갈무늬는 자그마한 빛을 반사했고 데이비드는 별들이 생각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가 막 잠 속으로 떨어지려는데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였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깨우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나는 별로 졸리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럼 계속 휴식을 취하세요. 전 이걸 놓고 나갈 거예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검은 플라스틱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건 뭐죠? 데이비드가 물었다. 당신 물건이에요. 지갑이랑 구두랑 뭐 그런 것이죠.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이 입고 있던 옷도 들어있어요. 응급실에서 우리 병동으로 올려보내준 거예요. 그 가방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목시계를 차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러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방을 침대 가장자리에 놓았다. 당신의 손목시계는 여기 들어있어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했거든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데이비드는 가방을 열어서 구두를 꺼냈다. 양말은 가방 한쪽 구석에, 팬티는 다른 한쪽에 있었다. 그것들은 잘 개어진 셔츠와 청바지 위에 있었다.
데이비드는 구두와 옷을 침대 반대편 바닥에 떨어뜨렸다. 데이비드의 결혼 반지가 옷들과 함께 쏟아져 하얀 시트 위에 떨어졌다. 그는 반지를 다시 끼고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시계를 꺼내 시계줄을 느린 다음 손목에 찼다. 그의 열쇠고리는 가방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갑도 그 안에 있었다. 가만히 있자.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내 지갑은 조수석 위에 있지 않았나? 아, 그래, 누군가가 친절하게 나를 위해 꺼내놓았구나. 그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침대에서 치우기 위해 플라스틱 가방을 집어던 데이비드는 약간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뭔가 빠뜨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가방을 열어보았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깊숙한 곳에 플라스틱 가방과 거의 같은 색깔인 자그마한 검은 물체가 보였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숨이 갑갑해지면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자그마한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것을 들어서 불빛에 비춰보는 데이비드의 눈에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 쌈지는 진청색이었고 단단한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도 자주 사용하여 반들반들했다. 그래도 여전히 멋있는 장교용 물건이었다. 쌈지의 덮개를 닫아두는 두 개의 황금 단추는 쇠로 된 것이었는데 독수리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 단추 바로 아래 덮개 부분에는 X자형 쌍칼이 새겨져 있었다. 쌍칼은 싸우는 사람의 상징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11장 희망 부분을 다 읽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옮긴 이의 말의 몇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폰드라는 40대 중반의 가장이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역사 속으로 환상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플롯으로 삼고 있다. 폰더 씨는 여행을 통해 링컨, 안네 프랑크, 콜럼버스 등 7명의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인생의 고귀한 메시지 하나씩을 선물받는다. 이 7가지 선물로 인해 폰더 씨는 이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맞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난다는 내용이다. 나는 주인공 폰더 씨가 안네 프랑크와 만나는 장면, 링컨 대통령과 면담하는 장면, 그리고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무엇보다도 자네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하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하프타임의 스코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감명 깊은 인생의 조언들이 구절마다 가득하다. 하지만 특히 나를 감동시킨 것은 체인벌린 대통령의 이야기였다. 주인공 데이비드 폰더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은 해리 트루먼, 솔로몬 왕, 콜럼버스, 안네 프랑크, 에이브러함 링컨, 대천사 가브리엘 등 유명한 인물이지만 유독 체인벌린만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교로 활약한 인물인데 영문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실리지 않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다. 작가가 이런 평범한 인물을 세계적 인물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그의 일화를 재현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평범한 사람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저는 참 이 책이 참 감동스럽고요. 여러분과 이 책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소중한 지인 3분께 제 채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